일이 쉬워요. 무게도 가볍고. 그러면 최근에 오이 값이 엄청 올랐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보는 게 맞네요. 코로나 그렇죠. 그리고 또 햇빛 때문에 그렇죠. 뭐 햇빛도 제일 햇빛에 치명적인 게 오이라 벽과가 햇빛이 제일 치명. 수박값도 지금 비싼 이유가 햇빛 때문에 그래요. 착과를 못 시켰어요 다. 1월달에 착과를 시켰어야 되는데 1월달 수박 착과된 것들이 착과를 못 시켜서 지금 아마 4월 수박값이 엄청 비쌀 걸로 지금. 벽과는 뭐 햇빛하고 무조건 햇빛 없으면 끝이에요. 무조건 햇빛 없으면 끝. 아 그러면 진짜 오이는 진짜 미친 것 같아. 그래서 밭가루가 제일 예민해요. 제일. 메론도 그렇고 메론도 얘 딱 키워놓고 이제 아들돈 뽑잖아요. 아들돈 뽑아서 착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해가 3일 없다. 엔딩 위에서 5배 하는. 아 그렇구나. 네. 그 아들순 뽑는 거는 혹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겨순이에요 겨순. 겨순. 겨순하고 딱딱 꽃 나오면 꺾어요 거기서 이파리 남겨놓고. 근데 토경에서 오이 하시던 분들이 네. 그 적심을 한 상태에서 아들순을 받는 게 있나요? 그거는 아니라 그게 이제 어블레르 방식이라고 해서 축구가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토양이 수경돼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네. 내려요 이렇게. 다시 내려요. 여기서 아들순으로. 아. 그리고 다시 이렇게 딱 내려면 되잖아 이렇게. 이게 우산 방식 이렇게 올려. 그리고 다시 내려. 아들순에서. 어떻게 내려가지? 어떻게 내려갔지? 이게 하이와이 방식 이렇게요. 이게 이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가는 거. 이게 하이와이 방식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게. 네네네네. 이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했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수학을 했잖아. 이렇게 내리다고. 이렇게 내리면서 또 따다고. 대신에 낮은 오실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오실이 이제 5m만 돼도 하이와이어로 가요. 왜 저기 품질이 안 좋아요. 휘어져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토경에서도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잖아요. 유임 높이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죠 다시. 그리고 다시 옛날 뭐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 있잖아요. 그물처럼 해놨잖아요. 오이집에 하는데.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품질이 안 좋아 대신에. 어쨌든 별로 수경재배에서는 축구가 유지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요구하는 방식 중에서 일부가 이제 저거에서 노각 하시더라고요 이제. 귀찮으니까 여기서 왜냐면 내려서 다시 하려면 힘드니까 여기까지 따먹어. 여기서 노각 만들어 이제 여기 적시 딱 치고 노각을 여기서 몇 개 달아. 하나 둘 이렇게 달아요. 오케이? 그게 최근에 말을 들은 것 중에서 정식한 지 이제 한 달 안 됐을 건데 네. 아들순을 받겠다고 적심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게 이제 그 우산 방식이라고 해서 뭐 이게 우산처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인천 가면은 한 달 오이 따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내려갖고 여기는 아예 내리면서 귀찮으니까 저거 단다고 해서 노각 만든다고 노각 오이 한다고 이제. 그래서 먹고 사는 방법이 다양해요. 자기를 해보니까 한 달 정도는 따고 청오이 따고 그 다음부터는 노각으로 간다 이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인천에 노각이 유명해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다들 보면은 나름대로 머리 쓰고 다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어서 노각도 괜찮아. 노각을 오랫동안 하니까 노각값 잘 받는데요. 거기 또 노각 공성내가 있어. 그러니까 한 달만 따고 한 달은 노각하고 끝. 그래서 2달 반 정도 하고 끝. 에너지 절감은 시설 관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의 손실 원인이 이제 시설비 이제 설비가 있고 외부 환경이 있고 관리 방식이 있어요. 내가 설비가 어떤 거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손실이 더 발생할 수 있고 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외부 환경이라는 건 이제 온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햇빛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관리 방식은 아까 전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 최근에는 전략을 이제 그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들이요. 조금 더 그 까다롭다 하더라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에서 에너지 손실되는 원리 관리를 보게 되면은 시설에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이유 중 이제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열의 전도라고 하죠. 뭐냐면은
이런 유리나 비닐을 통해서 요 나가는 것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이쪽 편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바깥으로 비닐이나 유리를 통해서 이 빠져나가는 걸 전도라고 하고요. 전도와 대류와도 붙어 있어요. 대류는 뭘까요? 내가 여기서 열이 이쪽 안쪽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은 안에가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유리나 비닐이 이 안보다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열이 위로 전달이 돼요. 이걸 부르고 우리가 대류라고 해요. 이거를 대류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 바깥에서 전도가 됐어요. 이 전도가 돼서 이쪽이 뜨거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 열이 또 나가야 되겠죠. 그거는 또 바깥에서 대류를 통해서 이렇게 또 공기를 타고 빠져나가요. 이것들이요.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해요. 전도와 대류가 서로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복사는 내가 이제 사물을 통하지 않고 공기를 통하지 않고 바로 비스형으로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대류라고 했었고요. 복사 냉각 효과를. 그다음에 복사를. 그다음 틈새 전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틈으로 빠져나가는 것들. 커튼을 열었을 때 온실의 내부가 온도가 더 차가워지는 것들, 밀폐가 되지 않으면 차가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틈새 전열이라고 하고요. 외주 전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틈새랑 상관없이 이 보면은 온실의 바닥으로 빠져나가는 것들 우리가 여기가 있으면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따뜻하고 여기가 차가우면 열이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이걸 우리가 틈새 전열이라고 하고요. 외주 전열이라고 하고 지주 전열이라고 하면 이것도 커요. 땅으로 에너지가 뺏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지중전열이라고 하는데, 지중전열은 주로 이제 밤에 한밤중에 발생을 해요. 초저녁에는 거꾸로요. 초저녁에는 땅의 열이 오히려 온실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 지중전열이 있고, 지중전열은 또 뭐랑 연관이 있을까요? 외주전열과 연관이 있겠죠. 외주로 물로 빠져나가는 것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일 큰 거는 대류와 그러니까 이쪽 대류와 전도로 빠져나가는 거, 그다음 틈새 환기, 그다음에 지하, 그다음에 외주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전열이 만만치 않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지중전열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 뭘까요? 바닥에 피복제. 바닥에 피복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10cm 이상 띄우는 거 있고, 또 하나가 지하가 물이 땅을 항상 바닥을 건조하게 해줘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땅이 젖을수록 뺏긴 열이 더 커요. 이 바닥이 젖어 있을수록.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안검액을 잘해서 땅이 뽀송뽀송하면은 덜 뺏기고, 물이 많으면은 물이 있으면은 더 뺏겨요, 이것들이. 그 전도열 소실이라는 거는 피복제를 통해서 이동하는 소실이라고 했죠. 내부 대류에서 이 전도를 나가고 전도에서 다시 외부 대류를 통해서 뺏기는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도는 고체가 온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온실에서 우리가 K-밸류, U-밸류라는 게 있어요. K-밸류, U-밸류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전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 그래서 어떤 제곱미터당 와트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 단위가 와트예요. 제곱미터당 와트인데 초당 제곱미터당 와트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갖고 우리가 난방부하를 계산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열을 통과시키지 않는 물질을 표면을 처리한다. 그러면 이제 열 전도의 성질을 줄이려고 하기 위해서요. 유리나 PE 같은 경우 시공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이나 철제를 사용하잖아요. 여기다가 표면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루미늄바 같은 데다가. 왜냐면은 보면 우리가 구조물에서 결로가 생길 때 유리보다 많이 생기는 게 바로 어디 생겨요? 주로? 비닐보다? 파이프에 많이 생기죠. 파이프가 차갑다는 얘기예요. 차갑다는 얘기는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전도열 손실이 많다. 전도열 손실이 많다는 얘기는 결로가 많이 생긴다. 거기 차가우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 하느냐? 거기다가 코팅을 해요. 거기다가 코팅을 해서 전도열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도 우리가 쓰고 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것들도 이제 잘 이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알루미늄바 같은 게 지금 하얀 게 있어요. 페인트 칠해도 이런 것들은 좀 전도율을 좀 떨어뜨리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작물이 차가워진 높이까지는 단열재질로 한다. 뭐냐면은 우리가 토마토 상추를 재배하는데 상추 수경 재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 한 1, 2m 이상은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바닥, 그러니까 여기를 비닐이나 유리로 하는 게 아니라 측면을 갖다가 단열 샌드위치 판넬을 갖다가 이만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측면으로 뺏기는 열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한다는 거겠죠. 굳이 거기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비용이에요. 좋다는 건 다 알아. 근데 보세요. 1m는 샌드위치 판넬의 위는
비닐로 하려고 봐. 그러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아무튼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까요? 여기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비닐 문실 같은 경우는 비닐을 하고 여기다 뭐래요? 커튼을 보온 낙엽을 갖다가 여기까지 다 아예 여기만 올려 넣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로 뺏긴 열이 줄어들겠죠. 이것들은. 그래서 이거 전도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도율이 높은 것들, 비닐이나 유리보다 높은 것들 갖다가 작물이 재배하는 위치까지는 작물이 재배하지 않는 위치까지 높여갖고 전도율 손실을 줄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방풍벽을 설치하는 건 바로 이 전도열 손실에 대한 얘기인데요. 방풍벽을 설치한 이유가 여기 외부 대류예요. 바람이 이런 물질 여기 벽을 이렇게 있는데 이쪽 벽에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열이 전달이 됐는데 여기가 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은 열을 갖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갖고 나가는 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람막이를 이용해서 그걸 막는다는 거죠. 그 바람막이 역할은 바로 전도열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난방부화기사 할 때 우리가 보온 유리라는 게 참 잘못된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와요. 보온 유리라는 거는 달라지죠. 뭐에 따라 달라져요? 바람이 불면 달라지고, 그러니까 같은 피복제인데 내가 다 이거 보온 유리라는 거는 바람의 또 내부의 어떤 그런 대류 정도하고 외부에서 바람 분 속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온유리라는 말은 좀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온유를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측정한 거냐 했더니 섬유연구소에서 얘기하기를 사람 옷을 기준으로 측정했대요. 바람이 안 부는데 그러니까 안에 온도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안에 온도가 36.5도이고 외부 온도가 0도야. 고정해놓고 나면은 저거 할 수가 있어요. 보온유를. 근데 안에 온도하고 바깥 온도가 달라지면은 같은 자재인데 보온율이 달라져요. 바람이 불면 또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이 상에서 봤더니 보온율이라고 써있고 섬유연구소라고 돼 있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쪽에 물어봤더니 보온율이라는 게 자기 측정은 사람의 옷을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사실은 옷이라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 보온율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그럼 보통 우리가 아까 여기서 나왔듯이 우리가 0.5세컨,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 때보다 0.5m 정도의 바람만 불어도 열의 손실이, 그러니까 이 전도열 손실이 2배가 발생을 한대요. 0일 때보다.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의 손실이 되는 이유는 겹쳤었네요. 대류열은 뭘까요? 대류는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류열 손실이라는 것은 더운 공기가 피복제에 다 열을 뺏기는 상태. 그러니까 이 전도열 손실과 대류열 손실은 서로 붙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적정 공기층 두께는 15에서 20cm이다. 이를 활용한 온실의 주입 공기주의 이중반 온실이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피복제를 갖다가 이중으로 만들잖아요. 이걸 조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15에서 20cm를 하잖아요. 20cm를 하게 되면은 이 피복제가 있어요. 커튼도 15에서 20cm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도가 이 안에서 공기 대류가 있어야 대류열 손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좁으면은 10cm나 20cm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대류열이 공기에 흐름이 없대요. 정체돼 있대요. 그러면은 대류열 손실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뭐냐면은 여기가 온실 내부고 여기 바깥에 여기가 지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차갑겠죠. 근데 이게 공기가 이동이 돼가고 열을 전달시키면은 열을 갖다 계속 뺏길 텐데 여기가 따뜻하고 차갑고 하니까 이 손실이 왔다 갔다 안 하고 멈춰 있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공기에 비해서 손실이 적어지겠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우리 쓰고 있잖아. 저기 컵이요. 보온컵들이 원리가 이거예요.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공간을 만들어 두면은 안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볼게요. 왜 15에서 20cm일까요? 하마터면 이게요. 붙으면 좋아요. 5cm가 더 좋아. 왜 5cm를 안 하고 15에서 20cm 되었을까요? 나중에 작업을 하고 작업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15에서 20cm 커튼을 2개를 해놨어요. 열고 닫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닿을 수도 있고 공사가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에서 20cm라는 얘기는 작업의 공간까지 확보한 얘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5cm가 나쁘냐? 보온력으로 올 때는 더 좋다. 우리가 대류열 손실을 막아주는 건 더 좋다. 그렇지만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온실에서 기계 장치들이 서로 이제 열고 닫을 때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15에서 20cm를 띄우는 거고요. 그럼 30cm면 어떨까요? 작업은 좋은데 손실이 더 많겠죠. 대류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15에서 20cm를 우리가 유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튜브 온실 같은 경우도 보면 요건 뭐냐면은 공기주입 이중막 온실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저거에 그 캐나다 지역에 되어 있는 튜브 온실이에요. 이게 15에서 20cm를 튜브가 돼 있어요. 이것들이 대신 요것도 있다는 얘기고. 또 내피 및 그 요 이중으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내피 전도 및 대류열 손실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틈새 손실이라는 거는 이제 구멍을 통해서 이제 뺏기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틈새 환기열 손실은 뭐 창이나 문이라든가 어디 구멍이 뚫렸을 때 발생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어떻게든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같은 유리를 끼우든 비닐을 시도했든 간에 같은 수가 없어요. 어떤 구역은 밀폐가 잘 됐을 거고 어떤 구역은 밀폐가 안 됐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틈을 없앤다는 거는 우리 주기적으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 이용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찾아서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커튼 같은 경우가 얘인데 커튼을 오래 쓰게 되면은 해치잖아요. 특히 그 뭐라고 하죠? 렉겨 방식 같은 경우는 덜해지는데 예인 방식으로 했을 경우는 닿아갖고 어떻게 돼요? 쓸려서 구멍이 작게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볼게? 틈새열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틈새열 손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틈새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커튼에서요. 내가 이제 커튼 사용한 지가 5년 됐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1년 정도 쓰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특히 예인식 방식에서는 이렇게 해요. 커튼에다가 이게 이제 여기 쭉 구멍이 뻥뻥 뚫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클립으로 장소 필름을 하나 이렇게 덧대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막히겠죠.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안 하게 되면은 저희가 HD 값이 그 구멍 뚫린 그 커튼을 사용하니까 HD 값이 밤인데 3, 4가 나오더라고요. 3, 4면은 지금 뭐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틈새 환기 열 손실을 우리가 확인한 법 중에 하나가 내가 완전히 커튼을 닫았는데 HD 값이 야간에 11월, 12월, 1월 달에 한 3이 됐다. 이거는 뭐냐면 틈새 환기가 매우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딘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 되게 커튼에서 그럴 일이 높아요. 커튼에서 전체적으로 커튼이 오래되면은 이 HD 값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야간 HD 값이. 그러면은 에너지 값이 상승하게 돼요.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멍을 막내야 되는데 지금 커튼에서 그런 일들이 좀 생기더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천창이나 책창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닫히게 하는데 요새는 지금 그 안에다 고무 같은 걸 대갖고요. 이게 그 가스켓에서 이렇게 닫았을 때 옛날 같으면 파이프와 파이프가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은 거기다 완충제를 넣어갖고 닫히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한번 지난번 수업 시간 언젠가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요. 비닐 온실 같은 경우에 랩피니언 방식으로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닐을 다 자르지 않아요. 한 10cm 정도를 항상 이만큼 내겨놔요. 10cm 내겨놔요. 이거를. 그러면 내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닫았을 때 그 비닐 조가리가 어떻게 돼요? 구멍을 막아버리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밀폐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농민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비닐을 마무리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 마무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비닐 많이 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안 돼요. 미세 환기가 안 돼요. 내가 겨울철에 조금 열고 싶어. 뭐 2%, 3% 열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10cm 했었는데 20cm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2% 못 열, 주가 닦여도 못 열죠. 이게 열량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환기 제어가 어려워. 제어가 그때는. 그래서 이거를 비닐 갖다가 봤을 때 업자분이 10cm를 해놓고 그냥 뭐 15cm 이렇게 해놓고 왔는데 봤더니 미대 환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좀 가서 잘라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업자가 안 자르고 왔어요. 뭐 어떻게 자르고 와버렸어요. 뭐 어떻게 해요? 비닐 잡고 올라가서 스프링으로 다시 좀 채워주셔야 돼요.
근데 건치식 상향치 같은 이 밀폐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덧방을 충분히 한다는 요 그 뜻이고요. 출입구창 밀폐를 높이거나 비밀도로 덮고요. 환기팬을 비밀도로 덮는다. 그래서 지금 대형 그 상업용 온실에 가보시게 되면은 유리 온실 같은데 가보게 되면요, 그 겨울철에 측면을 PC로 돌리지 않고 그냥 유리로 한 사람들 또는 PC로 했어도 어떻게 할까요? 바깥 가쪽을 다 겨울에 가보면 11월 달 가면 그 작업이 시작되죠. 비닐 갖다가 측면을 다 막아버리죠. 뭘 하기 위해서? 밀폐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해버리죠. 이것들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딱 겨울 되기 전에 딱 그 작업이 들어가요. 그 작업을 시작해요. 밀폐도 측면을 막는 작업들을 해요. 이것들을. 그 다음에 이런 밀폐도 막는 건 이제 환기팬이라는 거 겨울에 다 닫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외절 손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가 지하에 외절 손실은 땅으로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바닥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 안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이 이렇게 스며들면은 물이 더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해야 돼요? 여기다가 뭘 설치해야 돼요? 여기다가 기초 안거배수를 설치해갖고 콘크리트로 막아갖고 땅에 물이 스며들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스며들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이쪽에 물이 많이 묻어있지 스며들지 않게 우리가 최대한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은 여기다가 특히 이 가쪽에는 돈이기초래요? 줄기초래요? 줄기초라죠. 줄기초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거예요. 바깥하고 내부하고 서로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해줘요. 이걸 깊게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가 최소 60cm 정도를 하라고 했거든요. 60cm. 그 다음에 뭐 스티로폼을 묻으면 좋다고 하는데 스티로폼을 묻는 사람들까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이거까지 아직 온실 중에서. 그래서 토양을 건조하게 하고 이걸 여기를 서로 외부와 내부를 온실 내부와 외부를 땅에서 막아야 된다는 것들. 외부 전 온실이고요. 그 다음에 복사열 관리는 낮에 유입되는 복사열을 극대화한다. 햇빛을 많이 받게 한다는 거죠.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피복제를 투광률을 높이고 흰색으로 바꾸고, 그다음 모든 표면은 흰색으로 바뀌고요. 야간에 뺏기는 복사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아침과 저녁 때 적극적으로 커튼을 사용하고요. 그다음 지표전을 이익으로 해서는 온실 내부의 기온이 바닥보다 낮으면은 바닥으로부터 온실 내부로 열이 들어와요. 이거는 이익이라고 하죠. 이거는 낮 동안에 우리가 복사열을 갖다 묶어놓으면은 특히 겨울철에 유리하게 이것들이요. 그래서 최대한 복사열을 우리가 받도록 노력을 하고 이것들이요. 근데 온실로 열을 뺏기는 거는 온실로부터 뺏긴 에너지 양은 관류전열, 그러니까 관류라는 거는 이제 그 표면으로 뺏기는 걸 우리 관류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환기를 통해 뺏기는 것들, 그다음에 지표전열이 있고요. 그러니까 밸류용 온실의 열 온실을 보게 되면요, 얘가 8W 정도, 그러니까 1도의 제곱미터당 8W다 보면 내외 온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온도가 15도이고 외부 온도가 0도이면은 간단하게 해서 이제 그 15 곱하기 8이 초당 뺏기는 거예요. 제곱미터당. 그러면은 우리가 1000제곱미터 하면 열량이 어떻게 돼요? 계산해 보면 그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와야 열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유지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유리를 통한 관류열 손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리가 비닐이나 유리를 통해서 이쪽 면에서 이쪽 면으로 뺏기는 열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틈새 환기가 1.4고요. 여기서 이 조건이 있어요. 환기 횟수가 1시간에 한 번 환기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1시간에 한 번 환기하는 온실은 좋은 온실일까요? 나쁜 온실일까요? 굉장히 밀폐도가 좋은 온실이에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돼요? 이 틈새 환기가 더 커지겠죠. 어딘가 구멍이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더 커져요. 그래서 1 정도 되면은 굉장히 야광 온실이다. 그래서 틈새 환기를 줄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틈새 환기를 줄이는 거죠. 이것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외기온이 5도이고 내부온이 20도면 15잖아요. 15 곱하기 하면은 이게 120W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 기온이 낮을수록 손실이 크고 내부 온도가 높을수록 손실이 크고 풍속이 빠를수록 손실이 크고 눈과 비가 오면 손실이 더 크고 습하면 더 열을 많이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면에 피복제 표면에 물이 묻어 있으면은 손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은 물과 관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많이 높고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물 묻으면은 더 빨리 죽잖아요. 저기 추울 때
그래서 커튼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 요거 얘기할 때 한 마디 더 할게요. 커튼은 젖으면 안 돼요. 물이 묻으면 안 돼요. 물이 스며들면은 커튼이 아니거든. 그때 보온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저기 뭐죠? 무슨 천이죠? 그 천, 그 면으로 짠 거 있잖아요. 다운 보온 달걀 말고 뭐라고 하던데? 옥스포드 천, 옥스포드 두꺼운 그 면으로 된 천이 있어요. 이걸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스며들거든요, 물이 스며들면은 보온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더 열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오해가 있어요. 그게 따뜻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옷을 젖은 옷을 입으면은 더 춥게 느끼는 것처럼 온실에서는 모든 자재가 그러니까 커튼으로 쓰는 자재들은 물을 흡수하면 안 된다는 거. 물을 흡수한 순간부터 커튼의 역할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온다격 같은 경우 안에 톱이 들어있잖아요. 만약에 보온다격 커튼이 외부 피막이 완벽해서 내부 습이 안 들어가면은 괜찮은데 이게 구멍이 뚫려갖고 섭이 젖는 순간부터는 보온 효과가 사라져 버려요. 그때부터는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난방장치는 뭐 효율에 따라 다르고 직접 가열실이 효율이 높긴 한데 그 직접 가열실은 잘 쓰지 않는다고 해요. 일단 직접 가열실은 대표적인 직접 가열실이 뭘까요? 대포. 온풍기도 간접이 높아요. 고로를 데운 다음에 로를 데운 다음에 로에 열이 전달돼서 요게 공기를 내피는 경우가 있고 대포처럼 직접 공기를 내펴 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방식이 효과는 좋은데 문제는 사용하면 안 되죠. 직접 방식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을 회피하죠. 딸기 하시는 분들 가끔 쓰는데 원래는 하면 쓰면 안 돼요. 사고 날 확률이 높아서. 그 다음에 오프식은 편차가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5도를 가온하는 경우보다 여러 개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건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큰 거 하나 쓰죠. 왜냐면은 큰 거 하나만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응답성이 잘하는 거는 온수 보일러로 물을 데워야 하므로 응답성이 낮다. 가장 낮다는 게 온수 보일러 대표는 것이. 그 다음에 제일 빠른 거는 온풍이죠. 온풍이고 그 다음 빠른 게 전열이고 한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보일러는 이제 일단 응답성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난방 장치는 관리를 잘해야 되고 난방이 배관으로 열수 송실을 방지한다. 이거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저희 코일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한번 청소를 해줘야 효율이 올라가요. 것들을 뭐가 끼는 것들을 청소를 해줘야 되고 특히 내가 내가 기름이라든가 가스를 떼는 사람들은 그 버너 청소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LNG를 많이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를 많이 쓰잖아요. 거기는 그 버너를 청소하는, 그러니까 온실용 버너를 청소하는 그런 해다가 따로 있을 정도로 청소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열심히도 하고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어요, 이것들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기 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효율성은 이제 조금 낮아졌죠, 그전보다는. 그렇지, 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 난방기는 그런데 배관에 관련해서 좀 설명할 게 있죠. 배관은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배관에 뭐가 낄까요, 안에? 스킬이 끼죠. 특히 뭘 쓸 때? 지하수를 쓸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난방 배관을 쓸 때는, 그러니까 온수를 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원래 이제 수돗물이나 이런 거 사용하면 상관이 좀 덜한데 우리가 지하수를 쓸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스케일을 막는 약재가 또 있어요. 그 약재를 넣어주면은 이런 것들 줄어드는 것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온실을 직접 해서 운영을 할 때 그런 약재를 넣는 것도 괜찮겠더라. 근데 좀 몸에 좋지 않지만. 그 다음에 여기 난방장치 볼게요. 우리가 이 난방 배관에서 얘기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작업장이, 그러니까 보일러실이 안에 들어있다고 쳐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온실이 진짜 큰 사람들이고 온실이 작은 사람들은 보일러실이 온실 내부에 달려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거를 피복제, 그러니까 보호 단열재를 써야 돼요. 단열재를. 그래도 단열재를 왜 써야 되냐면은 내부의 온도가 작업장 쪽은 그래도 뭐 영하까지 떨어지지 않는데 내부 온실이 15도로 가면은 작업점도 한 5도, 7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열 소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거기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단열재를 써야 되는데 이 단열재를 쓰는 방법도 보게 되면요, 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 좀 빌려갖고 한 번씩 찍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보일러실을 딱 찍어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빨간 게 보이면 뭐예요? 그 단열재 다시 설치해야 될 부분이죠, 고기를 갖다가.
그래서 한번 설치해 주시면은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단열의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이것들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오늘 한 거는 일단 카톡으로 다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다가 이거 여당 편집해갖고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려가시고 보시고 오늘 아까 제일 궁금한 게 오이 그거 하신 거죠?